여보, 어머니 이 양은 언제 보낼 생각이야? 벌써 일주일이나 됐는데. 나도 답답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난감하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주방에서 밥할 때마다 옆에서 이것저것 거드시려 하시고, 계속 눈치 보이게 구경하시고, 진짜 미치겠어. 그러게,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 게 이상해. 평소엔 절대 이러시던 분이 아닌데. 내가 아침밥도 안 먹는 사람인데 어머니 때문에 매일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어야 되고. 좀 참아. 내가 내일 슬쩍 여쭤볼게. 설마 계속 계실 생각은 아니시겠지? 설마, 나 진짜 그러면 못 살아. 당신이 잘 말씀드려. 어머니도 눈치 있으신 분이잖아.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계속 모시고 살 순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 사는 72살 김귀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20년째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던 저는 그해 봄,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혼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불편해지자 고민 끝에 부산에 사는 첫째 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텃밭에서 정성스레 가꾼 채소들로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오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찾아가면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약봉지들, 아들 내외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정성스레 챙기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내내 첫째 아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마중은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 집을 찾아가는 동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의 굳은 표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들 내외 눈치가 보여 아프다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첫째예요.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좀 쉬세요. 저녁에 뵐게요.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이 문자로는 이렇게 다정한 척하는 게 더 서글펐습니다. 어머니, 전 마트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말에 저는 그저 그래.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자 처음으로 아들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모르는 아들의 인생이 가득했습니다. 승진 기념패, 해외여행 사진들,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할 만큼 바빴다던 아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점심때가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준비해 간 반찬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은 그대로 냉장고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허리가 더욱 아파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방의 이불이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죠.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불이 좀 얇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 저희 집에 여분 이불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분명 안방 장롱에는 이불이 가득한 걸 아침에 보았는데 며느리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따로 먹을게요. 어머니는 편하실 때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가운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퇴근 후 아들과 나누는 대화는 식사하셨어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동에서의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내 집이고 내 방이었는데 여기서는 매 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저 불편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끼리 외식하러 갈까? 그래, 좋지. 어머니께는 뭐라고 할까? 그냥 약속 있다고 하면 되지? 어차피 어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이런 대화들이 매일 밤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제 존재는 그저 불편한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방 안에서 혼자 눈을 떴습니다. 밤새 허리가 아파 잠을 설쳤지만 아들 내외의 눈치가 보여 아프다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 셋은 마치 남처럼 어색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넨 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힐끗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으라며 반찬을 더 떠주고 싶었지만 그런 행동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바빠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 내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만들어 온 장아찌와 김치는 식탁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고 며느리가 사온 반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퇴근이 늦다며 먼저 먹으라 했고 며느리는 다이어트라며 간단히 먹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밝고 따뜻했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보통 이렇게 각자 알아서 식사해요. 어머니도 편하실 때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배려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워 있으면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집에서 이렇게 불편한 손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식사하실 때 너무 조용해서 불편해. 날이 갈수록 몸이 더 아파왔지만 아들 내외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며느리의 형식적인 물음에 저는 그저 웃으며 아니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이야기 소리에 귀가 쏠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어떡하지?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요즘 몇 군데 알아봤는데
경북에 있는 실버타운이 시설이 좋대.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말인데, 어머니, 땅 있잖아. 그거 처분하면 충분할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그 땅은 제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인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설득하면 되지. 어차피 혼자 계시기 힘드신 거 아시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당신도 봤잖아. 우리 생활에 방해되는 거. 방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식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다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랑 얘기해볼까? 그래. 근데 너무 서두르진 마. 천천히 설득하자.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장사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효도할게. 어린 시절 아들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자식에게 이렇게 버려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게 우리끼리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옆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과 얇은 이불 사이에서 몸은 점점 더 쑤셔왔고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안동집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내 집이고 내 방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매 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아들 내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땅이 시세로 얼마나 된대? 안동에서 좋은 위치라 꽤 된대. 우리가 요양원 보내드리고 남으면 우리 애들 학원비로 써도 될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구며 지켜온 땅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려는 건가요? 근데 어머니가 쉽게 허락하실까? 그래서 내가 요양원 팜플렛도 구해왔잖아. 천천히 설득하면 돼.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도 처음엔 마음이 걸렸는데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그래,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야.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자식들의 차가운 계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제 인생이나 마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땅 처분하면 우리도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 맞아, 애들 과외도 시켜야 하고.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온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약봉지를 담았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해온 반찬들은 이미 상해버려서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머물지 못한 이 방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간다. 너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요양원에 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땅도 팔지 않을 거야. 그건 너희 아버지의 유산이니까. 새벽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의 아파트가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온 저는 둘째 딸이 있는 울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들을 보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다시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버스에 몸을 실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의 집에 도착하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깜짝 놀랐잖아. 어서 들어와. 며느리와는 달리 둘째 딸은 현관문 밖까지 나와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짐 좀 받아줘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처음으로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첫째 집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여놨어요. 많이 시장하시죠? 사위는 부엌으로 들어가 즉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 얼굴이 많이 창백하다며 걱정했고, 사위는 맛있게 드시라며 반찬을 계속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방은 미리 준비해놨어. 이불도 새로 샀다? 딸이 안내한 방은 따뜻했고, 침구도 포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위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였고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첫째 집에서처럼 어색한 침묵은 없었죠. 엄마, 이제 여기서 푹 쉬어. 우리가 잘 챙길게. 딸의 살가운 모습에 첫째 집에서 받은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포근한 이불을 보며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도 제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반찬을 챙겨주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첫째 아들 집에서의 냉대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딸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갔고, 저녁이면 사위가 직접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내가 환영받는 존재구나. 첫째 집에서의 아픈 기억이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안도했던 걸까요? 이 따뜻한 환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한 환대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둘 다 출근한 후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딸의 서랍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양원 브로슈어들을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의 행복한 노후, 편안한 요양 생활, 프리미엄 실버케어, 여러 요양원의 안내 책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자들 사이에는 메모가 끼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비용과 입소 조건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첫째 집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가요? 브로슈어를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몇몇 페이지에는 접힌 자국이 있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입소 보증금, 월 관리비, 토지 담보 대출 가능. 숫자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땅을 담보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건가요? 그때 서랍맨 아래에서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딸의 필체로 쓰여진 메모에는 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땅 시세 약 3억, 요양원 보증금 5천만 원, 남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 따뜻한 환대가 이것을 위한 것이었나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지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첫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찾아온 이곳에서도 결국 저는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걸까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들에게는 그저 계산의 대상일 뿐이었나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딸의 집에서 맞이한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보살핌이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은 자식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로슈어를 다시 제자리에 가지런히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 소리에 귀가 쏠렸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고 살기 힘들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요양원 알아보고 있잖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제가 본 브로슈어들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지? 첫째 오빠네도 실패했다며. 천천히 설득하면 돼. 나도 몇 군데 더 알아봤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첫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갖고 계신 땅 있잖아. 그거 처분하면 맞아. 요양원 보증금 내고도 충분히 남을 텐데. 자식들은 이미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며 지켜온 땅은 그들에게 그저 돈일 뿐이었나 봅니다. 근데 엄마가 그 땅 파는 걸 절대 안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요양원을 좋은 데로 알아본 거야. 시설 좋은 거 보여드리면 마음 바뀌실 거야.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는 저를 설득해서 땅을 팔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네랑도 얘기했어? 응. 땅 팔면 반씩 나누기로 했어.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상의를 마친 상태였던 거죠. 엄마가 알면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근데 우리 형편도 있고. 그래.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첫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찾아온 이곳에서도 결국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제 삶은 제가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딸과 사위가 잠든 후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이곳에서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보여준 따뜻한 미소도 정성스러운 식사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새벽 2시 집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불을 가지런히 개어놓고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딸아, 엄마는 간다. 너희가 준비한 요양원 계획과 땅 이야기 다 들었다. 서운하지만 이해한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는 거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진 속의 딸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새벽 버스터미널은 썰렁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서서 안동행 티켓을 끊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째 집에서도 둘째 집에서도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로 가세요? 매표소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요. 제 집으로요. 새벽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울산의 거리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희망을 안고 왔던 이 도시를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창밖의 빗방울도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멀어지는 울산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더는 자식들의 차가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그들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지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새벽 5시 안동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떠날 때와 달리 아무도 마중 나온 이가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웃들이 마당을 깨끗이 쓸어 놓았고, 현관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김 할매가 돌아오셨네. 옆집 최할머니가 반갑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집 좀 봐줬어. 혹시나 도둑이라도 들까 봐 밤마다 불도 켜놨다 껐다 했지. 현관문을 열자 깨끗이 정돈된 집 안이 보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고 부엌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청소했어. 할매가 오면 편하게 쉬어야 할 거 아니가. 이웃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의 집보다 이곳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낡고 소박한 집이지만 이곳에는 진정한 정이 있었습니다. 할매, 내가 김치도 담가놨어. 냉장고 열어봐. 최할머니의 말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할매 올 때까지 집이라도 좀 봐줘야 할 거 아니가. 자식들 집에서 잘 지냈나?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의 텃밭도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상추며 고추가 무성히 자라 있었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매,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내가 할매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옆집 순자 씨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정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방 안의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죠. 비록 자식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곳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부치보다 이웃이 더 가족 같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불편해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죠.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도 그분들께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할매,
요새 도우미 구하기가 쉽대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최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도우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소개받은 도우미는 생각보다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흐엉 씨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 주었죠. 어머니,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약은 드셨어요? 흐엉 씨의 서툰 한국말이 오히려 더 정겹게 들렸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 안 청소부터 빨래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이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특히 허리 아플 때면 파스도 붙여주고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운 베트남 음식 해드릴게요. 흐엉 씨가 만들어주는 이국적인 음식들은 입맛을 돋우어 주었고 덕분에 밥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말동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로 우울했던 마음이 흐엉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흐엉 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흐엉 씨가 매일 아침 산책을 도와주었고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마당에서 같이 꽃 구경할까요? 흐엉 씨는 마당 가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함께 꽃을 심고 가꾸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저녁이면 흐엉 씨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고향 이야기, 한국에 오게 된 사연, 그리고 미래의 꿈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미용실도 모시고 갈게요. 흐엉 씨 덕분에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고 시장도 다니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흐엉 씨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하루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식보다 더 진심 어린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흐엉 씨가 차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생이 많이 아프다는 거였죠. 어머니, 사실 우리 동생이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버는 돈으로는. 흐엉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흐엉 씨는 10년 전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동생 학비도 다 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 흐엉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제 마음을 위로해주던 흐엉 씨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돌봐준 그녀의 마음이 더욱 깊이 다가왔습니다. 흐엉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제가 가진 사과밭 일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정말. 흐엉 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사과밭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지켜온 땅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흐엉 씨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 병원비는 제가 꼭 갚을게요. 흐엉 씨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흐엉아, 우리 같이 베트남 한번 다녀올까? 내 동생도 보고. 제 제안에 흐엉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근데 어머니 건강은? 괜찮아. 너랑 같이 가면 든든하지. 흐엉 씨의 고향에 가서 그녀의 동생도 만나고 베트남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지만
흐엉 씨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아 얻은 돈으로 흐엉 씨 동생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남은 돈으로는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저는 새로운 딸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밭을 정리하고 난 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제 지난날의 계획이 이제는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할매, 자식들 생각은 이제 그만하소. 이웃집 최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요양원 이야기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였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니? 내 땅 때문에? 아니면 양심이 걸려서?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가 걱정하던 요양원도 필요 없고. 창밖으로 사과밭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흐엉 씨의 동생을 위해 일부를 팔았지만 그 선택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모시고.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난 이제 내 삶이 있어. 너희도 너희 삶 살아라. 그들이 떠난 후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적금과 보험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긴 했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삶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흐엉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사과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첫째가 다녀간 다음 주, 이번에는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은 눈물부터 보였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엄마 생각해서 그랬어.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서.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변명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말아라. 내가 다 들었잖니. 내 오빠랑 내 땅 얘기하던 것도. 제 말에 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는 엄마 모시고 살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됐다. 난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 거라.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흐엉 씨가 안타까운 듯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흐엉아, 난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제 목소리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떠난 후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과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과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변명 속에 숨겨진 계산된 마음이 보였습니다. 요양원을 보내자는 제안도 땅을 팔자는 이야기도 모두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흐엉 씨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거짓된 효도에 기대지 않기로
한 제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오롯이 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마당의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마음을 다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 때도 많았고 꿈에서도 자식들이 나타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우세요? 새벽에 일어나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개진 저를 보고 흐엉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사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불편해도 하루하루 사과나무를 돌보는 일이 제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흐엉 씨가 함께 사과밭을 가꾸어 주었습니다. 봄이 오자 사과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저 꽃잎처럼 언젠가는 바람에 날려 사라질 거라고. 사과나무를 가꾸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무도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되기로 했습니다. 할매, 사과나무가 올해는 더 튼튼해 보이네. 이웃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일을 손에서 놓곤 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럴수록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비가 온대요. 오늘 미리 사과밭 정리해둘까요? 흐엉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비가 와도 괜찮아. 사과나무도 비를 맞으며 자라는 거야. 이제는 힘든 일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 할 일은 제가 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당 한켠의 작은 텃밭도 일구었습니다. 상추며 고추, 방울토마토도 심었죠.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일하다 보면 자식들 생각에 아팠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네요. 흐엉 씨와 함께 첫 수확을 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사과밭 절반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흐엉 씨의 동생 치료비를 주고 나머지는 제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평생을 일구어 온 땅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흐엉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지. 처음으로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사과밭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할매, 자식들한테 미리 주지 말고 잘하셨어요. 이웃집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의 땅을 내놓고 며칠 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엄마, 땅 파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대대로. 파실 거면 그 전에 저희한테라도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전히 제 재산만 바라보는 자식들의 모습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서 좋은 일에 쓴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오히려 이웃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 할매가 번 돈
할매가 쓰는 게 맞지. 자식들 믿고 살면 늙어서 고생이야. 남은 사과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이 땅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사과를 좀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흐엉 씨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것들을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는 진정한 뉘우침을 가질 수 있기를.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로 한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흐엉 씨와 함께 동네에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공원까지 가볼까요? 흐엉 씨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걸으며 체력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동네 뒷산 산책로도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되었죠. 할매,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이웃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마당에서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허리도 덜 아프시죠? 흐엉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김할매, 우리 내일도 같이 운동하자.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걱정에 약도 제때 챙겨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흐엉 씨가 달력에 약 먹는 시간을 표시해두고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이번 달 검진에서 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병원에서 들은 의사 선생님의 칭찬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흐엉 씨가 발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꼭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느낀 점들을 적다 보면 자식 생각에 흔들리던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흐엉 씨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제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해 주었고, 저녁이면 편안한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죠.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마당에서 차 한잔 할까요? 흐엉 씨는 항상 제 기분을 살피며 말을 건넸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가져온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흐엉 씨와는 편하게 나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흐엉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해진 건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많이 단단해졌죠.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매, 요즘 얼굴에 빛이 나요. 이웃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흐엉 씨는 제게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딸보다 더 딸 같은 존재였죠.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흐엉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1000마디 말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식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흐엉 씨처럼, 이웃들처럼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어머니, 내일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흐엉 씨의 정성 어린 마음이 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효도를 바라지도 않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 삶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흐엉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효도를 바라며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대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의 성장, 흐엉 씨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할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 먹어요.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제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는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도 새로운 삶을 피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흐엉 씨와 함께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마을 노인회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제 목소리를 마음껏 내보았고, 요가 수업에서는 뻣뻣했던 몸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김할매, 우리 내일도 같이 노래 부르러 가요.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주름도 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과 마실 다니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집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매네 마당이 제일 예쁘네. 꽃도 많고. 이웃들의 칭찬에 절로 어깨가 펴졌습니다. 자식들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언제였나 싶을 만큼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행복들을 헤아리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내일에 대한 기대로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장에 같이 가요. 저녁에는 제가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흐엉 씨의 말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노인회관에서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건 우리만이 아니었나 보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부모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매주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할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자식들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첫째 아들은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혼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자신의 욕심을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2주에 한 번씩 사과 농장 일을 도와주러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도 나누게 되었답니다. 둘째 딸도 얼마 후 찾아와 오랫동안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딸과 사위가 저를 모시고 여행을 다닙니다. 바다도 보고 산도 가고 평생 일만 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여유도 즐기게 되었네요. 지난번에는 제주도까지 다녀왔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손자들이 방학 되면 와서 하루씩 묵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전처럼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는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자식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제 생활을 인정해 주더군요. 요양원 이야기도 다시는 꺼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과거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저에게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고향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 자식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밝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쓰라린 일들이 때로는 축복으로 다가오고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시련은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얻은 깨달음은 진정한 행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요. 이제 저는 매일 흐엉이 친엄마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미소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분명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죠.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만약 김 귀자 할머니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전해드린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